3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부사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문법 지도에서 우리 커리큘럼에서 부사가 어디 있느냐? 문장 부분에 있죠. 문장을 확장하는 부속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부속에 대해서 9강에서 빈도 단어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 빈도 단어들은 뭐였냐면 말 그대로 always, often, sometimes, rarely, never와 같이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빈도에 관련된 단어들이었었고 문장의 중간에 왔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lways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빈도 단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빈도 단어와 같은 가지상에 오늘 공부할 부사가 있죠. 자, 부사하면 문법책에서는 보통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꾸미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뭐 찬찬히 처음부터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정의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 말이 부사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한 정의문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퀘스천 마크만 머릿속에 떠도는 그런 의미였었죠.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이 부사를 공부할 때에는 이런 좀 언어학적인 정의 말고 실질적인 좀 우리가 영어를 말하거나 쓸 때 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 하면 한자어죠. 버금부의 말사자. 자, 말은 뭐 그냥 말 또는 단어라는 뜻이고요. 버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뭐 첫째 버금 간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 버금이 두 번째 혹은 부수적인 할 때 그 부자에 해당되는 그 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라는 말은 글자의 의미 자체가 부차적인 말, 부수적인 말이라는 거죠. 뭐의 부수적인 말이냐? 문장 어떤 뼈대 구조가 있을 때 그 뼈대 구조의 구성 성분을 뺀 나머지,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말들이 부사인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좀 딱딱한 정의보다는 좀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 기존에 2강에서 배웠었던 뼈대 1번, 뼈대 2번 그 핵심 기본 골격, 문장 골격 중에서 뼈대 2번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뼈대 2번 네모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났더니 그 네모에도 해당하지 않고 동그라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always. 이 always가 그래서 부사인 겁니다. 부수적인 단어. 없어도 되는 단어. 없어도 문장은 네모 동그라미 네모 뼈대 2번 문장으로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구성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always, 아까 빈도 단어였었는데 빈도 단어도 부사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빈도 단어에서 파생된 오늘 배울 부사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보면 부사는 뼈대 1번이나 뼈대 2번 문장의 그 핵심 구성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는 그냥 다 부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 우선은 연습을 하나 해볼 건데요. 자, 문장에서 뼈대 찾기를 좀 해볼 겁니다. 한국어 문장이에요.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이 동일합니다. 뼈대 1번 또는 뼈대 2번으로 핵심 골격을 빼낼 수 있고 제가 빼내고 나면 부수적인 애들이 남겠죠. 걔네들이 아까 전에 부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뼈대를 이렇게 발라보면 즉 이거는 부사를 찾게 되는 행위가 되죠. 즉 뼈대를 바른다는 게 부사를 찾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뼈대를 한번 발라보면 즉 핵심 요소들을 문장의 핵심 요소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뼈대 1번, 2번 그 핵심 구조를 우리 커리큘럼에서 어디에서 배웠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 구조 부분 두 갈래였었죠. 영어 문장은 뼈대 1번 또는 뼈대 2번으로 다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뼈대 1번은 네모는 네모, 네모는 세모, 네모는 부속. 뼈대 2번은 소위 3형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1형식, 4형식, 5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갈래입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2강에서 뼈대 1번과 뼈대 2의 핵심 기본 구조를 배웠고 3강에서 7강, 17강, 29강 그리고 아직
5형식은 배우지 않았죠. 46강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어의 뼈대 1번, 2번 구조, 문장 5형식이라고 하죠. 그 5형식 구조가 약간 아직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진짜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부분이 뼈대가 되겠습니다. 녹색 부분이 부수적인 말, 부사가 되겠죠. 소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부속 단어, 부속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결국 다 부사고요. 나는 영어 공부를 했다. 부사가 굉장히 기네요.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 아주 빨리 달리고 있었다. 나는 달리고 있었다. 아주 빨리. 네. 나는 거의 차에 치일 뻔했다는 난 차에 치였다. 어떤 수동문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거의 뭐뭐 할 뻔, 뭐 거의 뭐 이런 부사가 들어가고요. 난 내 숙제를 끝마쳤다. 드디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파란색, 남색 부분과 녹색 부분으로 나눈 이 뼈대를 바른 부분, 이 연습이 아주 능숙하게 잘 돼야 됩니다. 즉, 문장의 뼈대 부분을 내가 어떤 긴 문장이 있을 때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 부분, 발라놓은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 자, 파란색 부분이 뼈대, 녹색 부분이 부속, 그리고 우리 부속은 뭐 부사라고 했었죠. 자, 뼈대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보니까 첫 번째 세 문장은 네모 동그라미 네모, 소위 우리 3형식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죠. 2강에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나는 달리고 있었다. 내가 그냥 달리는 거니까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는 1형식 문장, 우리 17강에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는 독서의 중요성을, 이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상기시키고 주었고. 자, 이런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 4형식, 우리 29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에 치였다. 이거는 원래 차가 나를 치였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인데 수동문으로 바뀐 거죠. 수동문은 우리가 26강에서 배웠었고요. 난 내 숙제를 끝마쳤다. 평범한 2강에서 배웠었던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가 요 각각의 문장 구조, 이 뼈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속 부분도 우리 배웠었죠. 5강에서 장소나 시간의 덩어리, 부속 덩어리. 그리고 항상 아까 그 빈도, 9강에서 배웠던 빈도 단어들. 그리고 이 부분은 투부정사의 목적, 31강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아주 빨리, 계속해서, 거의, 드디어 이런 단어들은 뭐 한 단어로 된 오늘 처음 나온 부사 단어들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 뼈대와 부속 부분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아까 그 뼈대 구조에 맞춰서 바꿔보니까 I ate chicken, 그리고 I eat breakfast, I studied English, I was learning, he reminded me the importance of reading, I was hit by a car, I finished my homework 가 되고요. 밤 11시에 at 이죠. at 11 p.m. always to be an English teacher very fast repeatedly nearly finally. 자, 이런 단어들도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 이 부속들이 부사인 거고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설명을 하면, 자, 부사가 뭐요? 부속이라는 겁니다. 즉 나머지 핵심 구성성분이 아닌 나머지요. 자, 지금 이 뒤에 제가 영어로 만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뼈대 문장 부분과 이 부사가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잘 섞여 있는, 조화롭게 섞여 있는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으로 다시 한번 위치를 좀 바꿔보면서 부사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녹색 부분이 부사였었죠. 부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부사들도 있고, 뭐 문장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 부사도 있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부사도 있네요. 자, 그래서 부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끝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부사들은 이 원체가 뭐 부속적인 단어였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떨어져서 앞에 붙기도 하고,
끝에 붙기도 하고 중간에 붙기도 하고 좀 이동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부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자, 앞, 중간, 끝에 올 수 있고 약간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 정도까지 보고 그동안에 배운 그 부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자, 부사는 부속이었었죠. 문장의 뼈대 구성 요소가 아닌 나머지들. 그리고 역할. 문장의 의미를 좀 보충해 줍니다. 부사 자체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나 단어 덩어리죠. 그러니까 뼈대만 있으면 문장이 좀 명확하고 뚜렷할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밋밋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밋밋함에 살을 붙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문장의 역할, 의미를 좀 풍성하게 해준다. 형태. 한 단어로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한 단어가 부사이거나 여러 단어가 부사, 하나의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는 아까 말한 대로 앞, 중간, 끝. 좀 자유롭다. 근데 이게 부사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다. 자, 이 각각의 특성들을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문장의 뼈대 구성 요소가 아닌 거, 그동안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되어 있는 덩어리들, 그 장소나 시간 덩어리들, 부속인 5강에서 배웠던 것, 또는 아주 다양한 전치사들을 배웠었던 22강에 나왔던 그 덩어리들, 그리고 빈도 단어들 9강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투부정사 31강, 그리고 뭐 기타 부사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덩어리라고 하는 거, 이따가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두 단어로 되어 있고 혹은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의 의미를 풍성하게 보충을 해주는데, 사실 너무 많으면 군더더기가 많이 붙은 문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군더더기라는 게 말 그대로 부속품이 많이 붙은 거죠. 부수적인, 부차적인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부사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문장이 장황해지고 좀 너무 길어져서 집중을 못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 또는 덩어리인데, 자, 단어일 때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형용사 바로 뒤에 ly, 리라는 발음이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예를 들면 final이었다면 finally가 돼서 부사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치, 문장 앞에 올 때, 끝에 올 때는 맨 앞 혹은 맨 뒤에 붙이면 되는데 중간에 올 때는 어디 중간에 넣을까요? 자, 중간일 때 주어와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넣습니다. 근데 가끔씩 주어, 동사가 덩어리로 두 단어 이상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동사 덩어리 사이에, 이런 예가 바로 아까 봤던 이 문장이죠. was hit, 수동문이어서 비동사 더하기 pp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동사 덩어리를 가진 문장인데 nearly라고 하는 부사가 was와 hit 사이에 이렇게 온다.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부사는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부사 각각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들이 좀 다채롭게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법책, 좀 고급 영문법 같은 책들은 그런 부사들의 아주 다채로운 특성들을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막 부사편이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각계격파하면서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부사가 너무 다양해서, 부사의 쓰임새나 어떤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이 기본적인 부사의 특징을 좀 까먹을 수도 있고, 좀 혼돈이 올 수도 있고, 아주 공황 상태,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영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문법 책을 보고 부사를 공부를 하기보단 제가 부사를 공부하는 좀 가장 쉽고 좀 재미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법 책보다 부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부사를 문장에서 파악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즉 문장의 뼈대를 아주 능숙하게 잘 익혀서 어떤 문장을 봐도 이 문장은 뼈대가 뭐구나를 한눈에 띡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려서 뼈대를 발라내면 나머지 부사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이 결국 문장에서 부사를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하시냐면 다독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실용문법 강의를 계속 듣고 있죠. 문법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법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다독입니다. 그 영어 원서를 많이 읽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의 책, 뭐 동화책도 좋고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요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요가 전문서가 돼도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 진짜 읽고 싶은 주제의 책들을 여러분이 골라서, 여러분이 재밌어 보이는 책을 스스로 골라서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해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책들로. 막 읽다 보면 막 문장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을 볼 때마다 얘는 뼈대, 얘는 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사가 노출이 되겠죠. 이 각각의 문장에서, 나의 시야에서. 그러면 이 노출된 부사들을 계속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아, 여기는 이게 부사네. 아, 이 부사는 이렇게 쓰였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약간 의식하면서 계속 다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각각의 부사들이 좀 지겹지 않게 좀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어떤 습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문법책에서 부사를 이렇게 각기격파하는 건 까먹기도 금방 까먹을 뿐더러 재미도 없죠. 그래서 부사를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1번, 2번 방식을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사의 기본적인 개념, 아주 공통적인 특징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